뉴욕 증시가 5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 개막을 앞두고 기대감과 경계감이 교차하면서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20포인트 조금 못되게 올랐습니다. 유럽도 5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피인수설로 급등한 가운데 미국 어닝 시즌 기대감이 주요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1.5% 하락하며 배럴당 75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자리한 가운데 주가 부진과 달러 강세가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내놓은 알코아는 비용 절감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2분기 순이익이 주당 1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주당 11센트를 넘어선 것이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흑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듀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는 경제가 다시 하강기에 접어들 경우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포어스사가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가장 높은 AAA급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전망도 함께 유지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상승해서 닷새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한 날짜만 따져보면 5일째 랠리,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데요. 장 마감 후에 내놓은 알코아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만 어닝 시즌의 첫날 사실 장중에 발표된 기업의 어닝 결과는 없었죠. 기대감과 또한 경계감이 교차하면서 보합권 등락을 계속 거듭한 끝에 사실상 겨우겨우 가까스로 5거래일 연속 플러스로 마감이 될 수 있었는데요. 4거래 연속 상승한 데 따른 부담도 시장은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 밤에 내놓게 되는 인텔을 비롯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주가에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또 올랐는데 이게 관성 때문인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인지 어쨌거나 상승폭은 크지 않았네요. 예, 뉴욕 증시가 시장 어닝 기대감에 조금 더 기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끝났는지 일단 간략하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오간 끝에 5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전주 랠리에 대한 차익 매물과 장마감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분기 어닝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에 교차를 했는데요. 다우존스는 0.18% 오른 1216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07% 오른 1079, 나스닥 지수는 0.09% 오른 2198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중국의 철광석 및 구리 수입이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주요 금속 가격과 유가는 하락을 했고요. 뉴욕 증시 이 부분이 뉴욕 증시의 초반에 약세로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알코아는 장중 어닝 불안감에 약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날 2분기 기업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투자자들은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섣불리 나서지 않은 채 신중한 관망 자세를 유지할 거라는 이런 어떤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M&A 업체들의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보험업체 에이온이 인적 자원 컨설팅 업체인 휴잇 어소시에이츠를 주당 50달러, 총 49억 달러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인수업체인 에이온은 7.33% 하락했지만 휴잇은 32.12%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존슨앤존슨은 의료용품 업체인 미크로스를 4억 8천만 달러 인수할 계획을 가지면서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레이 보이지가 설립자 지분 100% 보유 추진을 시사하면서 이 주식 제3자로부터 빈수에 반대하고 있는 플레이보이 창업주 휴 해프너가 사모펀드를 끌어들여서 플레이보이 주식 전량을 매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펜트하우스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40.9%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보니까 뭐 보험업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M&A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팔리는가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뉴욕장에서 지금 화면에 보여줬듯이 한 8% 가까이 올랐지만은 또 유럽 증시에서 거의 10% 급등했기 때문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관련해서 M&A 얘기는 유럽 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코아의 실적이 나오기 전 사실 그 성적표를 받아들이기 전에 장중에는 약세로 마감이 됐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시간에는 강세를 띄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알코아 실적 장 끝나고 공개가 됐잖아요. 예상치보다 좋았다고 하는데 결과 전해주시죠. 네, 그 알코아가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알코아는 2분기 주당 13센트, 총 1억 3,6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주당 26센트, 총 4억 5,400만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매출은 같은 기간 42억 4천만 달러보다 22% 늘어난 5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시장 전망치인 12센트 순이익에 50억 달러 매출을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알코아도 알코아지만 당장 오늘 밤에 또 발표되는 인텔을 중심으로 해서 IT 기술주들의 상승세도 좀 돋보였다고 하는데 좀 한간에 들어보니까 낙폭 과대 뭐 실적 기대감 때문에 기술주에 대해서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이런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주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술주들은 또 얼마나 올랐는지요? 네. 이날 그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20개가 상승하고 10개가 하락했는데요. 이 가운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 기술주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2.31% 상승했는데요. 후지츠와 클라우딩 컴퓨터 부문을 제휴할 거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2분기 실적 발표한 인텔은 1.63%, 14일날 실적 발표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1%, 15일 실적 공개하는 구글은 1.78% 올라가지고 어닝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는 UBS 투자 의견 상향에 힘입어가지고 6.79%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UBS는 샌디스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칩 업체인 퀄컴은 골드만삭스가 의견을 상향하면서 3.54% 올랐고요. 다만 애플은 그 아이폰 4의 통화 품질 문제로 인해 소송에 직면했다는 소식과 그 컨슈머 리포터가 아이폰 4 구입을 공고하지 않는다는 보고로 인해서 0.9%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기술주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늘 밤에 내놓는 실적 발표 기업인 인텔 등등 다 올랐지만 애플만 조금 소외가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고 알코아는 장 마감 후에 어닝 뭐 서프라이즈를 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어닝 시즌 첫날 사실 장 마감한 후에 알코아의 실적이 상징적으로 갖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스타트를 끊는 기업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분위기가 조금 주도되는 면도 있는데요. 일단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주당 13센트 순이익을 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흑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미국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더 좀 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미국 쪽에 이번에 어닝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있다 없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닝 시즌을 알리는 알코아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에 큰 의미를 두는 이유는요. 이 어닝 시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대한 단서를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 지난해 1분기 실적부터 유난히 그 실적 시즌 전에 EPS 하향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이 대다수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장에 대해 눈높이가 낮아진 가운데 최근 하향 조정된 EPS보다 높은 과거 실적의 착시 효과에 반응을 주식이 할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경기 둔화에 따른 그 하반기 전망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기술주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인텔 그리고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업체인 JP모간,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어서 이런 각 업종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줄 걸로 예상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당장 오늘 밤에 IT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되는 인텔의 실적을 보게 될 테고 수요일장이 아니라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밤에 또 JP모건 체이스가 은행주 중에 처음으로 실적을 공개하게 되지요.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먼저 이미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나오는 성적표에 환호하면서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쪽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면서 실적 시즌을 조금 냉정하게 그렇게 바라볼 것인지 지금 논란이 좀 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실적 시즌에 대해서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을 미국의 S&P 500 지수를 통해서 또 전망해 볼 수도 있다면서요? 네. 도이치뱅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빈키 차다라는 사람이요. 네. 실적 시즌에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내년 가이던스를 본다면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닝 시즌 수익을 기대하지만 시장은 장기적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심리가 지배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번의 실적 시즌을 보면 시장 가격은 급상승하거나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 후 제자리를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네. 위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위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현재 이 시즌 발표하는 때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발표 이후에는 이 차트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초기 어닝 시즌 상승이 나온다면 후반기로 갈수록 조심하라는 내용인데요. 네. 초반에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무차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상승을 보이지만 하반기로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장이 되면서 경기 둔화 핵심 지표인 주택 지표에 따라서 일단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어닝 시즌 약발이 아주 초반에만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어닝 시즌 동안에 경관 상승세가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조정 장세에서 어닝 시즌을 통해 상승을 보이는 양상과 비슷한 모습이 또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이 2분기 전체적인 조정장에서 전체 2분기 실적 발표 시간까지는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순수하게 어닝 시즌 동안에 이미 과매도 국면에서 이미 경기 둔화에 대한 더블딥에 대한 우려들 다 시장에 반영됐고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도 좀 순수하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낙관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에 초반만 좀 반짝하고 어닝 후반으로 들어서면 벌써 실적 약발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나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동호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의 의견이신지요? 결론적으로는 어닝 시즌 기간 동안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승 국면을 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조금 경제 지표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 7월 실적 발표는 한 달간은 어닝을 즐기시고요. 끝나는 8월부터는 경제 지표의 영향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닝 시즌 동안만이라도 일단은 레디를 좀 보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셨네요. 네. 그래요. 유럽 쪽 마감도 보니까 유럽도 뉴욕과 지금 보폭을 똑같이 하고 있어 닷새째 랠리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이날 유럽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다우존스 스톡스 600이 1.09포인트 상승해서 251.18로 마감하고요. 영국 증시 FTSE 100 지수도 0.7% 오른 5,167.02, 프랑스 CAC 40 지수도 0.4% 오른 3,567.66, 독일 닥스 지수도 0.2% 상승한 6,077.19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날 유럽 증시의 최대는 BP에 있습니다. 일단 네. 영국 선데이 타임즈가 엑슨모빌이 BP를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날 9.4%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네. 엑슨모빌은 BP 인수 검토에 대해서 미 행정부에 허락을 요청했다는 내용과
그 인수 규모가 최대 10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 BP가 이제 그 미국 석유 가스 업체 아파치와 알래스카 유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네. 아파치의 자산 매입 규모는 12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 유럽 최대 항공기 의자 생산업체인 조디악 에어로스페이스는 제트 엔진 제조업체 사프란의 인수 제안을 거부하면서 6.9% 상승했고요. 폭스바겐은 중국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1.3%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상품 쪽과 외환 시장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로화가 좀 많이 있어서 좀 반등을 했다 싶었더니 곧바로 하락 반전된 것 같고 유가 역시 마찬가지였더군요. 네. 이날 그 유가는 주가 부진, 그 장중 주가 부진과 달러 강세로 인해서 75달러 하한 74.95달러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날 금값도 온스당 1198.70달러로 0.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 불확실성에 따라서 하락하여 유로당 그 1.2589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는 84.23으로 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달러는 조금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유로는 조금 약세를 띠면서 유가는 4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돼서 배럴당 이제 75달러 선이 살짝 깨졌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자, 일단 첫 단추는 뭐 여차저차 잘 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코아 실적까지 봤는데 오늘 밤에 나오게 될 인텔의 실적이 사실 우리 IT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말이죠. 오늘 밤에 나올 지표가 있으면 정리를 좀 해봐 주시고 사실 간밤엔 지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또 인텔을 포함해서 또 다른 기업이 실적을 내놓으면 그 일정도 함께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 오늘 뉴욕 증시 저녁 화요일 날 발표하는 주요 지수는 5월 무역 수지와 6월 재정 수지가 있습니다. 네. 이날 그 예상치는 390억 달러 적자를 보일 것, 무역 수지는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재정 수지는 720억 달러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기업 실적 발표는 인텔과 연브레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날 그 두 회사가 발표를 하는데요. 예상치는 주당 0.43달러의 순이익을 예상할 거로 기록하고 연브레이즈는 0.5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인텔의 일단 실적이 좀 많이 좋아서 미국 쪽에서 IT 기술주가 또 더 반짝하고 우리 장까지도 좋은 훈풍을 좀 불어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갖게 되네요.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에 있는 안동호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자세히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의 그 첫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닷새째 랠리를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도 외국인들이 또 3천억 이상 사주면서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우리도 이제 슬슬 어닝 시즌의 재료가 주가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한 대장주를 할 수 있는 포스코가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또 코스닥 지수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님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또 환율이 1,200원을 또 깨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금 또 소폭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었는데 환율 얘기도 좀 시간이 되면 해보고 싶고 일단은 지수부터 좀 여쭤보죠. 박스권 돌파가 어닝 시즌 내 가능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어닝 시즌 계기로 해서 박스권 돌파가 좀 가능할 것 같은 시장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월 달에 1757포인트가 지금 박스권 상단인데요. 지금 어제 종가가 1730포인트대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한 2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전 고점을 좀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 기대치가 지금 시장이 이미 약간 뭐 녹아 들어와 있다고는 시장에서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악재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악재들이 시장에 좀 많이 흘러나왔었는데 네. 남유럽 리스크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 시즌에 다시 진입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여건들이 좀 많이 형성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들의 뭐 꾸준한 매수세나 최근에 외국인들이 시장에 좀 다시 매수로 좀 가담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씩 상승세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수급적인 면에서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네.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하게 되면 전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나. 예, 그렇게 한번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연기금도 올 들어 순매수를 한 4조 했다고 하는데 여기 또 뭐 외국인들도 이틀 연속 이렇게 3천억 이상 사주는 걸로 봤을 때 수급도 좀 개선되는 것 같고 뭐 더블딥이라든가 외쪽 그 외부죠, 뭐 해외 쪽에서 안 좋은 얘기들도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어닝에 대한 재료가 긍정적으로만 작용을 한다면은 전고점 지금 한 얼마 안 남았죠, 한 2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뚫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변수로 또 다른 걸 좀 짚어보신다면 어떤 걸 봐야 되는지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 특별히 변수라고 꼭 집어서 체크를 할 만한 변수는 시장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이제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발표가 좀 될 텐데 이런 실적들이 스타트를 여는 종목들이 만약에 시장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나오거나 이러면 네. 시장의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더 상승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의 변수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뭐 해외 증시도 꾸준히 뭐 며칠 연속씩 올라가고 있고 중국 네. 시장도 내려갔던 모습들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들이 과연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오느냐.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이 아직 조금 늘어나지 못한 것이 시장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시장이 강세장으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이런 불안감을 약간은 가지고는 있는데 관망세가 좀 있는 이런 거래 대금 자체가 한 5월달 정도에 장에 좀 올라올 때 봤으면 6조 원 정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지금 뭐 4조 원대 후반 많으면 5조 원대 초반인데 네. 이런 거래 대금이 5조 원대 후반까지만 이렇게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은 시장을 한 번 더 랠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 거래 대금을 통해서 최소한 5조 원 이상 찍히는 걸 봐야 시장이 이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포스코에 대한 얘기는 좀 간단히 해보죠. 오늘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지금 뭐 영업이익 1조 한 7천억 원대 후반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중에 50만 7천 원이 거의 마의 벽인데 오늘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포스코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꾸준히 잘 나왔었는데 저번에 지난달에 갑자기 포스코가 뭐 고점 대비 한 20% 이상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었습니다. 예. 40만 원 중반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50만 원 만들고 저번에 50만 7천 원 찍고 밀렸다가 다시 어제 50만 1천 원 뭐 종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포스코 자체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안 좋게 나오거나 이런 기대치 때문에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예. 시장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 종목인데 시장 포커스가 다른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그 종목을 좀 팔아서 현금화를 만들기 위해서 팔다 보니 가격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역시 잘 돌아가는 회사, 영업이익이 잘 나는 회사라는 인식이 좀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를 지금 들고 계셨던 분들 기존에 물려서 지금 들고 계시면서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텐데 이런 분들 50만 원 넘어오고 나면은 실적 괜찮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뭐 55만 원대 기존에 빠지기 전에 형성을 하고 있었던 55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꾸준히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어떻게 지금 종목이 가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예,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7월 들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쭉 사줬던 기관이 오늘 살짝 차익 실현을 하진 않으니까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그런데 뭐 시장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실적 발표가 됐고 물론 최근에 좀 올라온 폭이 한 1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치면은 올라와서 네.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포스코가 50만 원이라 그러면 네. 밸류에서는 저평가에 예. 많이 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좀 더 올라가는 거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 딱 나오고 나면 이제 어닝 기업들의 2분기에 대해서 실적들이 많이 뉴스화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오셔서는 수급이 좀 연속적으로 뭔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뚜렷하게 수급 주체가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현대제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전략도 뭐 변함이 없는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연기금들이 지금 17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네. 외국인도 한 3일 연속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좀 사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이 좀 괜찮고 들어온다고 해서 꼭 가지는 않는 게 또 시장의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가는 종목들만 또 가는 몇 종목들만 가는 이런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지수는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수익이 좀 안 나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요. 예. 그래도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면 언젠가는 한 번씩 종목들이 올라와주는 그런 과거 경험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급적으로 괜찮게 종목이 흘러가는 모습들은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수급은 괜찮은데 네. 가격 상승이 생각만큼 빨리 안 나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그런 종목들은 수급이 나빠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계셔 보시면 전략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긍정적인 시장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것 같은 기대치가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종목을 잦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꾸준히 차트상 보시면은 우상향 그림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시면 네. 계속 그냥 보유를 해보시고 고점이 어디까지 갈 건가 만약에 수급이 좀 꺾어지면 시장 조정이 언제쯤 나오는지를 네. 확인할 때까지는 잦은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주도주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면 네. 가지고 계시는 전략이 좀 맞으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제가 고점은 좀 돌파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건이 좋습니다. 지금 악재가 시장에 전혀 약발도 먹히지도 않고 전혀 별로 나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어디까지 한번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시장을 한번 참여하면서 고점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보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시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오늘 시장에서도 좀 맞지 않나. 그렇게 한번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 보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제 주도주 얘기를 좀 간단하게나마 여쭤보고 싶은데 IT 자동차가 금리 인상한 이후에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내지는 2, 3분기 실적이 피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기존 주도주를 정말로 갖고 가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무슨 센터장 인터뷰 이런 거 보면 다 하반기에는 내수주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이 좀 시작이 되면서 은행 보험주들이 올라올 것 같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수주 그리고 유통, 내수 관련 네. 유통주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때 IT 자동차 이런 실적 호전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익 실현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포트폴리오 상에서 내수주 가격 메리트가 좀 많이 나와 있는 내수주에 네. 한번 좀 담아보시라고 하반기 전략을 짜시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올해 장을 예측할 때 보면 그렇게 강세장은 아니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 예. 연초에 연 리포트 올해 전망 자료를 네.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보시면 올해 장이 원래 그렇게 센 장은 아니었었습니다. 처음에 예측할 때. 예. 그런데 의외로 좀 장이 괜찮게 흘러오면서 한 700대 중반까지 와 있고 1800을 볼 것 같은 지금 시장 기대치가 좀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와 있기 때문에 원래 전반적인 시장 포커스 자체가 그렇게 좋게 안 봤었는데 의외로 1800까지 왔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서 지수를 더 올리기보다는 종목적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는 안 올라와 있던 거 좀 담아놓고 올라와 있는 상반기 때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좀 정리하는 전략상 하반기 때는 내수주를 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금리를 하반기 때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여건들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수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고 그쵸. 물론 시장에는 기대치가 이미 반영이 돼 있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실적이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좋게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까지 너무 기후에 먼저 앞서서 IT 자동차 업종을 너무 팔아버리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는 한번 갖고 계셔봐도 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화가 올라는 가겠지만 어차피 기조적으로 계속 우리가 추세상 원화 강세는 예견이 돼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올해 내내 뭐 달러 약세, 원화 강세는 시장 전체적으로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1,100원 초반까지 급하게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네네.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사업계획서 상에서 네. 이미 대책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나. 예,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내수주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또 하반기 올 전체 어떤 연말 쪽으로 갈수록 얘기고, 어쨌거나 이번 어닝 시즌만 네,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실적이 당연히 좋을 것이라 뭐 예상이 되는 IT 자동차 미리부터 털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도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확산돼서 얘기를 한다면 IT 자동차 플러스 화학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화학이 거의 2차 전지 관련해서 폭발했었어요. 예, 어제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시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지금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은 시장 주도주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70주니 어쩌느니 이런 종목권에도 포함이 좀 돼 있었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세가 있었는데 어제 좀 폭발적인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그걸 부인하거나 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2차 전지 업종들, 특히 뭐 코스닥 종목들은 어제 좀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LG화학이나 이렇게 거래소 쪽에 대형주 관련 종목들은 좀 더 가지고 가셔도 예, 되는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뭐 휴대용 전자기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이 성장성이 확연히 좀 많이 증가세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테마는 오늘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대형주 중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죠. LG화학, 삼성 SDI, 넓게는 SK에너지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 예, 네. 아무래도 LG화학은 뭐 기존에 계속 돼 있었고 LG화학, 삼성 SDI 두 종목 중에 저는 삼성 SDI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한 시장 컨센서스는 73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한 790억 정도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이러면서 AMOLED 쪽으로 예상외로 좀 수요 교체가 좀 빨리 교체 수요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네. 2차 전지 어제 뭐 정부 지원책이 나와서 어제 네. 뭐 테마가 좀 만들어졌지만 이런 지원책들은 꾸준히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좀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약간 중립적인 포지션을 좀 만들다가 한 이틀, 3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다시 가담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 갭상승으로 지금 18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20만 원대까지 지금 20만 원대까지 한번 정고 좀 돌파하면서 20만 원대까지는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삼성 SDI를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는데요. 네. 매수가 어제 종가가 18만 500원 나왔는데 네. 오늘은 18만 원 하위 한 17만 8천 원 정도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외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주도주 종목이라서 그렇게 뭐 빠지거나 많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종목 한 17만 8천 원 만약에 보이게 되면 한번 잡아보셔가지고 20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올라갈 거라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치를 네. 가지고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는 19만 5천 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10만 원 단위에서 20만 원 단위 넘어갈 때는 분명히 한 좀 번쯤. 진통이 좀 있기 때문에 예. 19만 5천 원 목표가 잡아드리고 주봉상 네. 10주선이 나타나고 있는 16만 9천 원 손절가 한번 제가 대형주고 중장기 종목이고 시장 주도주기 때문에 네. 주봉상 대처를 해보시라고 10주 이평선이 머물고 있는 16만 9천 원이 하위가 하게 되면 손절을 해보시라고 전략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으로 2차 전지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I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시가
성남시가 일선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모라토리엄, 즉 지급 유예를 선언을 했습니다. 방만한 예산 집행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원인이어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기존 5.2%에서 5.9%로 올려 잡았죠. 또 내년 물가 상승률도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정치적 고려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 등 변칙적으로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는 위장 중소기업에 한층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15년 만에 중소기업 기본법을 전면 개편하는 법률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하는군요.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이용한다는 이색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12,000개 쇼핑몰 방문자 가운데 64%가량을 남성이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체류 기간도 여성보다 훨씬 길었다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설경제TV 보도제작본부에 있는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 최고의 부자 도시로 꼽히는 곳이죠. 경기도 성남시. 그런데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지급 유예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인 거 보니까요. 판교 특별회계에서 이제 빌렸은 돈 5,200억 원을 단기적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왜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건지 그 뒤에 있는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 5,200원 건이라는 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 할 돈입니다. 이 시장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게 전임 집행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대엽 전 시장이 재직 중이던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 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빼내서 공원 조성 등 일반 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5,400억 원 가운데 지급유예를 선언한 5,200억 원은 공동 공공사업비 2,300억 원, 초과 수익 부담금 2,900억 원인데요. 모두 판교 신도시 공동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돈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성남시는 이 돈을 올해 1,000억 원, 내년과 2012년에 각각 2,000억 원씩 변제해야 하지만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결국 지금으로선 지방채를 1년에 1,000억 원씩 3년간 발행하고 또 지출 예산을 줄여서 연간 500억 원의 현금을 마련해서 갚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사실 성남 하면 제2의 강남이란 별칭이 붙어 있죠. 판교, 신도시, 분당 모두 아우르는 그런 곳인데 얼마 전에 호화청사 짓더니 결국에는 무분별하게 예산 쓰면서 이렇게 모라토리엄까지 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겠네요. 네, 3,000억 원에 달하는 호화청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방만한 재정 운용도 또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또 성남시에서도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각종 세수가 부족해졌다는 걸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해졌다 이런 논리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지자체 부도 사태가 처음이긴 합니다만 결국 성남시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또 문제에 이제 거의 이제 시발점이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자체들이 이제 호화청사를 건립하면서 이제 방만 경영을 했던 게 또 성남시만의 문제도 아니었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여러 지자체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게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더 열악한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결국 이게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이제 신도시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요. 판교 신도시 사업 승인권자인 사실상 정부죠. 국토해양부 그리고 공동사업 진행을 했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은 현재 어떤지요? 아무래도 지금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네. 당혹스러워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으로 지자체 파산이라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법적으로 사실 인정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성남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느냐 이건 차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돈을 받아야 하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이제 사전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금액이 5,2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됐다고 보기도 또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은 뭐 경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다음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성남시가 지급 유예를 선언한 총 5,200억 원 가운데 말씀드린 2,300억 원 LH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도로 등 공공시설에 선투자한 자금이고요. 나머지는 초과 수익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또 추정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또 토지후 주택공사 입장에서도 이번에 지금 경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당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좀 처하게 되면서 네. 이게 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런 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무리한 그런 청사를 지으면서 사실상 예견된 위기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5,200억 지급 유예를 선언한 성남시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상론이 확실히 좀 힘이 실린다 하는 느낌입니다. 한국은행이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제 기존 5.2%에서 5.9%로 올려잡고 물가에 대한 예견도 했었는데요. 뭐 일시적으로는 경기가 둔화될지라도 내년까지 경기는 계속해서 쾌속 순항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 0.7%포인트를 높인 거라면 상당히 호전된 지표를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내놓은 지표로 봤을 때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놨던 전망치와는 동일한 수준이고요. 네. 정부의 공식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장률 전망을 크게 높인 이유가 뭔가 하니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월에도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한해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10억 달러로 예측했었는데 지난 4월 전망치 105억 달러보다 2배 큰 규모입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전망했고 내년엔 3.4%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또 0.1%포인트씩 높아진 거죠. 뭐 이 대목에서 좀 추가 금리 인상론에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하반기에 뭐 이 같은 수치를 좀 내놓을 정도라면 하반기 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인상이 또 있지 않겠느냐. 금리 인상이 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 전망은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분명 존재하지만 내년까지는 한국 경제가 순항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둔 거고요. 뭐 그냥 이제 기간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가 낮을 것이다. 약간 좀 둔화될 것이다. 뭐 이런 상고하저 전망을 유지했는데 결국 3, 4분기에는 다소 주춤하더라도 4, 4분기에는 결국 다시 회복을 하게 될 거다. 계속 순항할 것이다. 이런 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바클레이즈의 어떤 그 보고서를 보니까요. 8월 금통위에서 또 25bp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을까 당장 다음 달에 말이죠.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 초에는 적어도 금리 3%대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거나 혹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 규모가 30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사업에 지원을 해줄 만한 사업인지 여부를 KDI 쪽에서 가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결국 추진되는 경우가 무려 돈으로 환산했을 때 2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조사가 나왔네요. 네, 뭐 대형 국책 사업에 앞서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법이 도입이 된 게 1999년인데요. 이제 뭐 국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타당성 조사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이 378개인데요. 이 중에 거의 뭐 162개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80개 사업이 그냥 예산에 반영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총 사업비 규모만 해도 거의 올해 예산 7%에 달하는 20조 원을 웃돌 정도인데요. 특히 2003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인 판단이 주요 고려 사안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이때부터 좀 더 이 조사 결과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더 늘었습니다. 가령 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경우인데도 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27개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중에 5.4개 정도가 그냥 반영이 된 경우가 있었지만 2003년부터 좀 더 극적으로 늘어나서 53개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규모면도 16조 원에 달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고도 정책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제 추진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된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378개 사업 중에 216개 사업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됐는데도 이 중에 48개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 이후부터는 추진되지 않은 사례가 크게 늘었는데요. 거의 뭐 48개 사업 중에서 67%에 달하는 32개가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뭐 표까지 봤습니다. 2003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국책 사업들이 꽤 많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 약간 힌트를 주시긴 했었습니다. 많은 그 사이에는 결국 정치적 논리가 좀 끼어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더 쏙 들어올 것 같네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 때문에 상당히 온 국민이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걸 뭐 반영을 하듯이 김연아 선수의 이름을 딴 빙상 경기장이 설립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2008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 추진이 자초됐는데 그 문제가 재원 조달 등 정책적 측면에서 투자가 부적절하다 이런 이유에서였거든요. 네. 결국 2003년 이후에 좀 극적으로 이런 사례가 늘어났던 게 뭔가 하니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판단이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003년 이후에는 좀 정책적 판단이 도입된 이후 사업 추진 여부가 좀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좀 좌우되는 경향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 점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이 제도 자체에 좀 의구심을 들게 하는 문제가 좀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중소기업청이요.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것을 전면 개편을 해서 입법 예고를 하게 됩니다. 15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관련한 정책 틀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15년 만에 바뀌게 된다는 것인데 이 기본법이 뭘 담고 있는지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이었는데요. 이번에 좀 15년 만에 개정을 하게 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같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계열사면서 중소기업인 경우는 일반 중소기업하고는 정말 다른 처지에 놓여 있게 되거든요. 많이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좀 변칙적으로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한층 엄격한 처벌을 내리겠다. 네. 대신에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벤처 전문 기업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육성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게 이번 뭐 개정의 가장 큰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밖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비보복 원칙인데요. 아무래도 좀 기업들이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 보복성으로 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그런 데에서 좀 건의를 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상 그렇거든요. 근데 네. 이제 비보복 원칙 이 법에 명시가 되게 되면 좀 기업들이 자유롭게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좀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좀 풍토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7월 10일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휴가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하는 시청자분들이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터넷 쇼핑을 더 많이 하고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리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인데요. 결과가 왜 얼마나 또 반대로 나왔는지요? 정말 의외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체류 시간 조사나 뭐 이런 뭐 이제 비중 뭐 이렇게 뭐 사용 빈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적은 수치가 차이가 나더라도 이게 사실 전체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가령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인터넷 조사업체 랭키닷컴과 함께 올해 상반기 인터넷 쇼핑몰 12,000여 개의 방문자를 조사했는데 남성이 64%로 무려 여성보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죠. 더욱 놀라운 건 또 체류 시간입니다. 주요 12개 인터넷 쇼핑몰을 봤을 때 사이트 체류 시간이 남성의 경우 28분 1초였는데 여성보다 11초 길었습니다. 11초라는 게 상당히 뭐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켜놓고 어디 간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뭐 이 물건을 어떤 품목을 사게 됐느냐 이걸 봤을 때는 남성들도 결국 인터넷 쇼핑을 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꽃미남 열풍이 좀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령 2006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4년의 시차를 두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남성들의 품목별 이용 빈도 증가율이 명품 코너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류, 패션, 화장품 이용도 거의 70% 넘게 늘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좀 남성들이 결국 좀 인터넷 쇼핑으로 다양한 품목의 이제 이 쇼핑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이색적인 조사까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TV 보도제작본부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닝 시즌 첫날 뉴욕 증시가 또 올라서 5거래일 연속 랠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는 20포인트 조금 못되게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보합권 등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장 마감가 기준으로 봤을 때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하는 인텔을 중심으로 해서 IT주, 기술주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첫 스타트를 끊는 알코아의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 주당 13센트 순이익을 내면서 시장의 예상치도 웃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게 되는 인텔의 성적에 따라서 우리 IT주들의 움직임도 분명 좌지우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인텔의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실적에서 오늘 우리 IT주들이 조금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시장 소식은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